혹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언젠가 나도 내 사업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많은 분들이 그런 꿈을 꾸지만 현실은 좀 냉정하죠. 사업 시작하고 5년 안에 80% 이상이 문을 닫는다는 통계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정말 높은 비율이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 마이클 거버의 사업의 철학. 이 책이 바로 이 뼈아픈 질문에 대해서 놀랍도록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더 열심히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열심히 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거든요. 작은 기업들이 왜 힘들어하는지 그 뿌리를 파헤치고 사업 성공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통해서 왜 그렇게 많은 창업가들이 번아웃에 시달리는지, 또 그 유명한 기업가 신화, 이게 대체 뭔지. 기업과 신화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업에 막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그 핵심 통찰을 좀 뽑아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운영하시는 사업이든 아니면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미래의 사업이든 분명히 신선한 자극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책에서 가장 좀 충격적인 주장 중 하나가 대부분의 사업이 기업가가 아니라 기술자에 의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파이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굽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술 하나 믿고 덜컥 파이 가게를 여는 거죠. 아, 네. 아니면 코딩 천재가 소프트웨어 회사를 차린다거나 이게 뭐가 문제냐 싶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잘하는 걸로 사업하는 건데. 네. 근데 바로 여기서 치명적 가정이라는 함정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치명적 가정이라는 게 뭐냐면요. 어떤 기술적인 일을 잘하는 것과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업 자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걸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위험한 착각이라는 거죠. 아, 그게 다르다는 거군요. 네. 파이를 잘 굽는 능력하고 파이 가게를 성공적으로 경영하는 능력,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책에 등장하는 사라의 파이 가게 사례가 아주 생생해요. 이 사라라는 분이 파이 굽는 일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거든요. 네네. 근데 막상 가게를 열고 나니까 재료 구매하고 직원 관리하고 마케팅하고 회계 처리하고 이런 온갖 사업 운영 업무에 치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자기가 좋아했던 그 파이 굽는 일 자체가 나중에는 막 끔찍한 고역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 정말 안타깝네요. 좋아하는 일이 싫어지다니. 이게 바로 기술자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흔히 겪는 딜레마라는 겁니다. 이 기술과 경영 사이의 간극,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게 수많은 실패의 진짜 원인이다 라고 책은 깎고짚고 있어요. 그 치명적 가정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는 핵심 진단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모든 사업주 안에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인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가, 관리자, 기술자. 이 세 얼굴이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역할의 균형이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인격이요? 흥미로운데요? 네. 먼저 기업가는 미래를 보는 사람이에요. 몽상가죠. 끊임없이 다음엔 뭘 할까, 어떤 새로운 기회가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혁신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이에요. 반면에 관리자는 현실주의자입니다. 질서, 예측 가능성 이런 걸 중시하죠.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을 안정시키려고 해요. 문제점을 찾아내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요. 관리자. 마지막으로 기술자는 행동가예요. 현재 눈앞에 있는 일 그 자체에 몰두하고 직접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걸 좋아해요. 아, 이건 내가 직접 해야 제대로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죠. 듣고 보니 정말 공감이 가네요. 특히 마지막에 내가 직접 해야 돼. 이거요. 이 생각 때문에 정말 반낮 없이 일하는 사장님들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소기업 사장님들이 이 세 역할의 균형추가 한쪽으로 너무 심하게 기울어져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책에 따르면 일반적인 소기업 사장들은 기술자가 한 70%, 관리자가 20%, 그리고 기업가는 고작 10% 정도 이런 비중인 경우가 허다하다고 해요. 70대 20대 10이요. 와, 기술자 비중이 압도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기술자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두 역할이 제대로 힘을 못 쓰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당장 눈앞에 급한 불 끄는 데만 급급해져요.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업가의 비전이라든지 아니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자의 시스템 구축, 이런 건 계속 뒤로 밀리게 되는 거죠. 아, 그럼 성장이 멈추겠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사업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사장 혼자 모든 짐을 다 짊어진 채로 정체되거나 아니면 혼란에 빠지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사업은 보통 세 단계를 거치면서 성장통을 겪게 돼요. 바로 유아기, 청소년기, 성인기입니다. 유아기, 청소년기, 성인기. 네. 유아기는 방금 이야기한 기술자가 사업의 전부인 시기예요. 사장이 곧 사업 그 자체인 거죠. 사장이 모든 일을 직접 처리하면서 초기 성공을 거두기도 하죠. 하지만 곧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까 그 사라 있잖아요. 혼자서 파이 굽고 팔고 청소하고 장부 정리까지 하다가 완전히 녹초가 된 상태. 이게 바로 유아기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정말 상상만 해도 힘드네요. 그렇죠. 그러다 사업 규모가 조금 커져서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청소년기로 넘어갑니다. 이때 보통 첫 직원을 고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다른 함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함정이요? 네. 많은 사장님들이 자기가 하기 싫거나 잘 못하는 업무를 직원한테 떠넘기고는 그냥 아예 신경을 꺼버리는 거예요. 이걸 책에서는 포기에 의한 관리라고 부르는데 이게 참 위험하죠. 포기에 의한 관리. 귀에 쏙 들어오네요. 믿고 맡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책임을 방기하는 거군요. 그렇죠. 아까 사라 얘기도 다시 해보면 엘리자베스라는 직원에게 너무 많은 걸 의존했다가 그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니까 사업 전체가 막 휘청거렸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위기가 있었죠. 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사장은 결국 다시 모든 일에 뛰어들게 되고 직원들은 점점 무력감에 빠지고 수동적이 되는 거죠. 아, 악순환이네요. 그럼 이런 혼란 속에서 사업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은요? 바로 그때가 진짜 위기입니다. 사업이 성장하면서 기술자, 관리자, 기업가, 각각의 안전지대, 컴포트존, 이걸 넘어서게 되거든요. 기술자는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을 넘어서고, 관리자는 자기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의 수를 넘어서고, 기업가는 자신의 비전을 함께 실현할 관리자의 수를 넘어서면서, 통제력을 잃기 시작하는 거죠. 아, 각자의 한계치를 넘는 거군요. 네. 이때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세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첫째는 다시 규모를 줄여서 자기가 통제 가능한 유아기로 후퇴하는 것. 둘째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모든 걸 걸고 무모하게 확장하는 것. 러시안 룰렛처럼요. 셋째는 그냥 이도저도 못하고 버티면서 서서히 지쳐가는 겁니다. 소진되는 거죠. 아, 세 가지 다 좀 암울한데요. 그럼 다른 길은 없나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단계인 성행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회사가 오래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업이 특정 개인, 사장의 능력이나 존재에 의존하지 않고 잘 설계된 시스템을 통해서 예측 가능하게 운영되는 단계, 이걸 의미합니다. 기업가적 관점의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단계군요. 네, 맥도날드나 페덱스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이죠. 이 단계의 기업들은 사업 자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하나의 완벽한 상품으로 봐요. 그래서 누가 운영하던 일관된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아, 맥도날드 이야기가 나왔네요. 이 책에서 레이크록이 맥도날드 형제에게서 본 게 햄버거 맛이 아니라 햄버거 만드는 시스템이었다는 그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걸 턴키 혁명이라고 부르더군요. 맞습니다. 그렇죠. 레이크록은 단순히 햄버거를 판 게 아니라 성공적인 햄버거 샤업 운영 시스템, 이걸 상품화한 거예요. 그렇죠. 시스템 자체를 판 거죠. 네. 그래서 가맹점주들은 이 사업이 과연 성공할까? 이런 불안감 대신에 예측 가능한 성공 모델, 즉 잘 될 거라는 확신을 산 셈이죠. 여기서 바로 프랜차이즈 원형, 프랜차이즈 프로토타입이라는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프랜차이즈 원형이라는 게 뭐냐면요. 실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마치 수천 개의 복제 지점을 만들 프랜차이즈 본사처럼 완벽하게 작동하는 그 사업 모델 자체를 미리 설계하고 테스트하는 걸 의미해요. 네, 모델을 먼저 만드는 것. 이게 처음에는 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그냥 작은 가게 하나 하려는 건데 무슨 프랜차이즈 원형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쵸. 너무 먼 얘기처럼 들릴 수 있죠. 하지만 핵심 아이디어는 당신이 실제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계획이 있든 없든 간에 처음부터 당신의 사업을 마치 5,000개로 복제 가능한 원형이라고 가정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사업이 당신이라는 한 개인에게 묶이지 않고 스스로 성장하고 예측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핵심이네요. 네, 당신이 없어도 잘 돌아가는 사업, 그게 진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런 강력한 사업 원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따라야 해요. 책에서는 6가지 규칙을 제시하는데 이게 하나하나 다 중요합니다. 첫째, 고객뿐만 아니라 직원, 공급업체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일관된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시스템 자체가 잘 돌아가서 특별히 뛰어난 기술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낮은 기술 수준으로 운영이 가능해야 해요. 아, 누구나 할 수 있게? 네, 평범한 사람도 매뉴얼만 따르면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셋째,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완벽한 질서가 유지되어야 하고요. 넷째, 사업 운영의 모든 세부 절차는 누구나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업무 지침서 형태로 완벽하게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고객은 언제 방문하든 한결같이 예측 가능한 서비스를 경험해야 하고요. 마지막 여섯째, 매장의 색상, 직원의 복장, 사용하는 용어 등 모든 것에 통일된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게 그냥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색상이나 형태가 고객의 구매 심리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아주 전략적인 접근인 거죠. 6가지 규칙? 와, 정말 촘촘하네요. 특히 그 낮은 기술 수준으로 운영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 인상 깊어요. 흔히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시스템 관점에서는 오히려 사람의 어떤 특별한 능력에 의존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특정 스타 플레이어에게 의존하는 시스템은 그 사람이 떠나면 그냥 무너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원형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사업 개발 프로세스입니다. 이건 3가지 활동의 순환으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혁신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혁신은 신제품 개발 같은 거창한 것만이 아니에요. 아, 그런 것만은 아니다. 네, 고객 응대 멘트를 바꾼다거나 작업 동선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든다거나 이런 사업 운영 과정 자체를 개선하는 모든 활동이 혁신입니다. 두 번째는 수량화, 퀀티피케이션이에요. 모든 혁신의 효과는 반드시 숫자로 측정하고 추적해야 합니다. 인사말을 바꿨더니 고객 만족도가 3% 올랐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데이터로 말이죠. 마지막은 조직화입니다. 혁신과 수량화를 통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증명된 방법을 시스템으로 완전히 정착시키는 거예요. 일상적인 운영의 표준으로 만드는 거죠. 이게 우리 방식이야 하고 명확히 하는 법니다. 혁신, 수량화, 조직화. 이 3단계의 순환이군요. 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들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드 시스템은 물리적인 환경이나 도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벽이 쉽게 더러워지는 걸 막기 위해서 투명 아크릴판을 덧대는 것 같은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 그렇죠. 소프트 시스템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아이디어나 절차에 관한 거예요. 고객 불만 처리 프로세스라든지 잘 짜인 판매 스크립트 같은 게 여기에 속하죠. 정보 시스템은 사업 운영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재고 관리, 고객 데이터베이스, 판매 단계별 전환율 추적 같은 것들이 포함되고요. 성공적인 사업 운영은 이 3가지 유형의 시스템이 서로 조화롭게 통합되어서 시너지를 내야 합니다. 와, 시스템 이야기만 들어도 머리가 조금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책에서는 이 모든 시스템 구축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고 강조하더라고요. 바로 당신의 주요 목표, 프라이머리 에임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었어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네,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결국 사업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당신의 삶 전체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 즉 주요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수단이다. 네, 책에서 제안하는 연습이 있잖아요. 당신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당신의 삶이 어떤 이야기로 회자되기를 바라는지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아, 그 장례식 예시. 좀 섬뜩하면서도 강렬했죠. 그렇죠. 그때 듣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주요 목표라는 겁니다. 삶의 방향성이 명확해야 사업이라는 배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있다는 뜻이죠. 내 삶의 목표와 사업을 연결시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주요 목표가 명확해지면 그걸 바탕으로 전략적 목표, 스트래테직 오브젝티브를 세워야 해요.
이건 당신의 주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당신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정의하는 청사진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 5년 뒤 목표 매출액은 얼마? 순이익률은 어느 정도?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우리가 만족시키고 싶은 이상적인 고객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거죠. 네, 구체적인 목표 설정. 그리고 끊임없이 자문해야 합니다. 이 사업이 정말 내 주요 목표를 실현시켜줄 가치 있는 기회인가? 이때 단순히 어떤 상품을 팔 것인가에만 매몰되지 말고요. 고객이 우리 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총체적인 경험, 즉 궁극적 산물, 얼티밋 프로덕트에 집중해야 합니다. 궁극지적 산물. 네, 화장품 회사 레블런의 창업자 찰스 레브론이 우리 공장은 화장품을 만들지만 우리 가게는 희망을 판다고 말했던 것처럼요. 고객이 진짜로 사는 것은 그 희망이라는 감정적 가치라는 거죠. 아, 단순히 제품이 아니라 경험과 가치를 파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주요 목표와 전략적 목표라는 두 개의 등대가 세워졌다면 이제 그곳으로 항해를 도와줄 배, 즉 조직과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조직 전략의 핵심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설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정 개인의 능력이나 성격에 의존하는 대신 사업 성공에 반드시 필요한 역할과 책임을 먼저 정의하고 그 역할에 맞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기능 중심 설계. 네. 놀랍게도 이 책에서는 직원이 한 명도 없거나 당신 혼자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처음부터 미래에 완성된 조직 구조를 담은 조직도를 그리고 각 직책이 소행해야 할 역할과 결과 책임을 명확히 기술한 직책계약서를 만들라고 강력히 권고합니다. 혼자 일하는데도 조직도랑 직책 계약서를 만들라고요? 와, 네. 동업 초기에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다 갈등을 겪었던 잭과 머레의 형제 사례가 나오잖아요. 그들이 미래 조직도를 그리고 각자의 직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비로소 사업이 체계를 잡았던 것처럼요. 아, 그렇군요. 미리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의해두면 나중에 사람이 합류했을 때 훨씬 혼란이 적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뜻이겠네요. 그럼 관리나 인사 전략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관리 전략은요, 단순히 직원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활동으로 보면 안 돼요. 그 자체가 고객에게 일관된 경험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마케팅 도구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관리도 마케팅 도구다. 네. 예측 가능한 긍정적 경험을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목표죠. 예를 들어 어떤 호텔에서는 체크인할 때 고객이 선호하는 신문이나 커피 종류를 파악해둬요. 그랬다가 다음날 아침 객실 문 앞에 자동으로 해당 신문과 커피를 가져다 놓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와, 정말 세심하네요. 그렇죠. 이런 세심한 시스템이 바로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강력한 마케팅 효과를 내는 관리 전략이 예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전략은 직원들을 단순히 관리의 대상으로 보지 말라는 점을 강조해요. 대신 직원들이 스스로 동기를 부여받고 즐겁게 참여하고 싶어하는 하나의 게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게임이요? 일인데 게임처럼요? 네, 이 게임에는 명확한 규칙,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달성 가능한 목표,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점수 시스템, 평가 기준,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 칭찬, 인센티브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요. 단순히 지시하고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게임의 목표와 규칙을 이해하고 스스로 최고의 플레이를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호텔 지배인이 직원들에게 막 체크리스트 들이미는 대신에 고객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는 게임에서 승리하자. 이런 공동의 목표를 제시하고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알려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와, 게임이라니 정말 흥미로운 비유네요. 일이 아니라 게임처럼 느껴진다면 직원들의 몰입도나 자발성이 훨씬 높아지겠어요. 결국 이 모든 전략들, 조직, 관리, 인사, 이게 다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략들은 최종적으로 마케팅 전략과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야 해요. 책에서는 마케팅을 단순히 광고나 영업 같은 개별 활동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럼 마케팅은 뭐라고 보나요? 잠재 고객을 발굴하고 리드 제너레이션, 그들을 실제 구매 고객으로 전환시키고
구매 후 약속된 가치를 완벽하게 전달해서 고객을 만족시키는 이 전체 프로세스 자체가 마케팅이라는 거죠. 아, 전 과정이 다 마케팅이다. 네, 이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시스템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특히 책에서는 구매 결정의 90% 이상이 무의식에서 이루어진다고 강조하면서 마케팅 역시 고객의 논리적인 의식보다는 감성적인 무의식을 사로잡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무의식을 사로잡는 마케팅. 그렇죠. 결국 당신의 삶의 주요 목표에서 시작해서 사업의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이걸 실현하기 위한 조직, 관리, 인사, 마케팅,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전략까지. 이 모든 요소들은 결코 따로 놀아서는 안 되고 하나의 일관된 철학 안에 통합되어서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해야 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사업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줄 성공적인 사업 원형 구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업의 철학을 통해 우리는 성공적인 사업을 만드는 열쇠가 단순히 어떤 기술을 잘하는 기술자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사업 정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설계하며 운영하는 기업가적 관점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눈앞의 일에 파묻혀 허덕이는 대신 당신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를 이루도록 돕는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였죠. 네, 이 책에서 가장 실천하기 어렵지만 또 가장 강력한 제안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사업 초기에 심지어 직원이 한 명도 없거나 당신 혼자 일하고 있을 때조차도요, 미래에 완성될 당신 회사의 조직도 그리고 각 직책의 계약서, 이걸 미리 구체적으로 그려보라는 건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참 쉽지 않은 과제죠. 네. 처음에는 이게 너무 앞서 나가는 생각처럼 느껴지거나 굳이 지금 이걸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시간을 내서 진지하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만약 지금 당신이 혼자 일하거나 작은 팀을 이끌고 있다면 오늘 당장 5년 뒤 완벽하게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내 사업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이 상상 속의 설계도가 현재 당신이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과 접근 방식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그리고 당신의 사업이 언제나 당신 없이도 스스로 성장해서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그 여정의 첫걸음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네, 미래를 먼저 그려보는 것, 정말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겠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성장과 성공을 위한 다음 여정에서 또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